심하, 양반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사. 나라가 망하면 양반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 어린 놈의 목을 당장 치시오소서. 이런 야담이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선 야담 창고를 응원해주세요. 8세 신동, 양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다. 저 어린 놈의 목을 당장 치시옵소서. 대전안이 발칵 뒤집혔다. 백발의 영의정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소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불과 8살, 아직 상투도 틀지 못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조선 조정 200년 역사를 통틀어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금기 중의 금기였다. 양반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순간 대전을 가득 메운 대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는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움켜쥐었고 누군가는 입에서 거품을 물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할 기세였다. 하지만 용상에 앉은 임금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것은 한 천재 소년이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에 꽂은 비수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비수가 어떻게 조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나라가 썩어가던 그 시절, 전쟁의 상처, 백성의 어머니 배고파요.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임진년 1592년 왜군이 쳐들어온 지 어언 50여 년. 그리고 병자년 1636년 오랑캐가 한양을 유린한 지 30여 년이 흐른 뒤였다. 두 차례의 전란은 조선 팔도를 초토화시켰다. 논밭은 황폐해졌고 백성의 3분의 1이 죽거나 도망쳤다. 살아남은 자들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전쟁을 치르느라 쌓아둔 재물은 모조리 소진됐고 명나라를 돕느라 청나라에 바치느라 금은보화는 물 새듯 빠져나갔다. 군사를 먹일 양식도 성을 쌓을 자재도 백성을 구휼할 곡식도 없었다. 그래서 조정은 세금을 걷었다. 아니, 쥐어짰다. 또 군포를 내라고? 작년에 이미 3년치를 냈거늘. 우리 집엔 장정도 없소. 도대체 누굴 군역에 내보내란 말이오. 백성들의 비명이 팔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수령들은 매를 들었고 아전들은 곡식을 빼앗아 갔다. 군포준부, 즉 군역을 대신해 내는 세금은 본래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장정에게만 부과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물렸다. 백골징포 말고 점보라 했다. 갓난아기에게 군포를 물렸다. 황구첨정 황커우 첸딩이라 했다. 이웃집 장정이 도망가면 그 목까지 물렸다. 인직 린정이라 했다. 심지어 집안에 사내가 없으면 여자에게도 군포를 물렸다. 족징주정이라 불렀다. 어느 가난한 농부는 이렇게 절규했다. 차라리 죽여주시오. 우리 집 개도 군포를 낸다면 개라도 되게 해주시오. 양반들의 낙원, 백성들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똑같이 임금의 땅에서 농사짓고 똑같이 임금의 공기를 마시며 사는데 군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양반이었다. 군포는 천민이나 내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대부가 어찌 그런 것을 내겠는가. 성리학을 연구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오. 우리가 몸을 더럽혀 군역에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양반들은 학문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대부의 채통이라는 이유로 당당하게 면세 혜택을 누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양반의 자제는
유황요 쉐얼이라 칭하며 군포를 면제받았다. 양반의 종도 솔거노드 효르니 주노비라 하여 군포를 면제받았다. 심지어 양반 집안의 머슴까지도 양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면세였다. 더 악랄한 것은 따로 있었다. 양반들은 가짜 족보를 만들어 상놈을 양반으로 둔갑시켰다. 돈을 받고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는 것이다. 날이 제발 저를 족보에 올려주십시오. 은자 10냥을 드리겠습니다. 겨우 10냥, 최소 100냥은 있어야지. 100냥이라뇨. 싫으면 그만이고. 대신 너는 평생 군포를 내며 살아라. 너뿐 아니라 내 자식도, 내 손자도 말이다. 결국 백성들은 논밭을 팔고, 집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양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양반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족보를 팔면서도 정작 국가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반들의 사치와 향락. 한양의 어느 양반 저택. 이번에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이 일품입니다. 날이. 오호, 그렇군. 20필만 가져오게. 그것이 한 필에 쌀 100석 값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내 장원에서 나오는 쌀이 1년에 10,000석이 넘는데 이 양반의 장원에서 일하는 소장농들은 수확의 절반을 소장료로 바쳤다. 그것도 모자라 온갖 명목의 세금을 추가로 뜯겼다. 하지만 양반은 그 많은 수익에서 나라에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나라에서 받아먹었다. 이번 흉년에 백성구휼 명목으로 곡식을 내린다던데. 그렇습니다. 날이. 하지만 관청의 관리가 우리 사람이니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습니다. 좋아. 그 곡식을 장리고리 대금로 돌려라. 이자는 3알로 하고. 3알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보통 5알은 받는데. 이놈아, 나라에서 내린 구휼곡을 고리대로 돌리는데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지. 3알만 해도 1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양반들의 실상이었다. 백성을 구휼한다는 명목의 곡식을 빼돌려 고리대로 돌리고 그렇게 불어난 재산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 양반들의 또 다른 악행, 더 악랄한 것들이 있었다. 첫째,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다. 이봐, 농부. 자네 이 땅 문서 있나? 문서요? 조상대대로 농사지은 땅인데 무슨 문서가 필요합니까? 허허, 문서가 없으면 이 땅은 주인 없는 땅이지. 마침 내가 관아에 등록해 두었으니 이제부터 이 땅은 내 것이네. 그럴 수가. 이건 우리 집안 땅입니다. 관아 문서에는 내 이름이 있고 자네 이름은 없네. 썩 물러나지 못할까? 양반들은 관아의 관리를 매수해 남의 땅을 제 땅으로 등록했다.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둘째, 백성들의 딸을 빼앗았다. 마을에 예쁜 처자가 있다면서. 예, 날이. 김서방네 딸이 참 곱습니다. 그래, 데려오게. 하오나 그 집에서 시집 보내려고 혼처를 알아보는 중이라 하던데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 양반이 데려간다는데 영광으로 알아야지. 양반들은 백성들의 딸을 첩으로 삼았다. 거부하면 온 가족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다. 셋째, 백성들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았다. 어느 양반이 자기 종을 곤장으로 때려 죽였다. 관아에 고소가 들어갔다.
하지만 수령은 이렇게 판결했다. 종이 주인의 명을 거역했으니 주인이 벌을 준 것은 당연하다. 다만 때가 과했으니 벌금 쌀 10석을 내도록 하라. 고작 쌀 10석. 사람 목숨 값이 쌀 10석이었다. 백성들의 절규. 이래서야 어찌 살란 말입니까? 양반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우리만 죽어라 뜯기고, 나라가 이게 나라냐?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조정은 듣지 않았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정을 채운 대신들이 바로 그 양반들이었고,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선비가 상소를 올렸다. 전하, 지금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사옵니다. 양반들도 세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냉랭했다. 저자는 역적이요. 조종의 법도를 어지럽히려 하니 유배 보내야 하옵니다. 결국 그 선비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양반의 면세 특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신동의 탄생과 성장, 몰락 양반 집안의 기적. 전라도 전주 어느 가난한 양반집. 영감, 애가 말을 합니다. 뭐, 이제 겨우 돌이 넘었는데.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또박또박 말합니다. 이담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돌이 되자 이담은 간단한 문장을 말했다. 아버지, 저 새는 왜 날아요? 응, 날개가 있으니까 나는 거란다. 그럼 사람은 왜 날개가 없어요? 그건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늘은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끊임없는 질문. 보통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호기심이었다. 3살짜리가 글자를 깨우치다. 아버지, 저 종이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건 글자란다. 글자요? 그래, 사람의 생각을 담는 거지. 이담은 눈을 반짝였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하, 내가 아직 어려서.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천자문을 가르쳤다. 그런데 하늘 천thiên 땅 지디 검을 현슈엔 누를 황황 한 번 가르치자 외웠다. 우주 우유 집 주조 넓을 홍홍 거칠 황황 2번 가르치자 통째로 외웠다. 일주일 만에 천자문을 떼었다. 이럴 수가.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5살. 사서삼경을 논하다. 이담아, 오늘은 논어를 읽어보자꾸나. 동네 훈장이 책을 펼쳤다. 自约学而时习之, 무이说후자왈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훈장님. 응. 공자님은 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다고 하셨을까요? 그야, 배움이란 즐거운 것이니까. 그럼 모든 배움이 즐거울까요? 그렇지. 하지만 저는 어제 개미를 봤는데요. 개미는 태어나자마자 일하는 법을 알더라고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럼 개미는 기쁘지 않은 걸까요? 훈장은 할 말을 잃었다. 5살 아이가 공자의 말씀에 질문을 던지다니. 그리고 훈장님, 봉자님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기쁘지 않은가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벗이 나쁜 사람이라면 어떡해요? 그래도 기쁠까요? 이놈이. 훈장은 땀을 뻘뻘 흘렸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의미를 파고들었다. 6살, 마을의 불공정을 목격하다. 어느 날, 이담은 장터에 갔다. 그곳에서 한 농부가 관아 아전에게 곤장을 맡고 있었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이놈, 군포를 내지 않고 도망가려 했으니 당연한 벌이다. 제발요, 작년에도 냈고 올해도 냈습니다. 이미 3년치를 냈다고요. 시끄럽다. 장부에는 안 나와 있으니 안 낸 것이다. 이담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상하다. 분명 저 아저씨는 세금을 냈다고 하는데 왜 또 내라고 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세금은 한 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내요? 그건. 아버지는 대답을 못했다. 우리는 양반이니까 안 내도 되는 거란다. 왜요? 그게 규칙이니까. 그 규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양반들이. 그럼 양반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든 거네요. 그렇지.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불공평하지. 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거란다. 세상이 불공평하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7살, 마을 양반의 악행을 보다. 마을의 권력을 휘두르는 양반이 있었다. 성은 박씨, 이름은 박용포용. 그는 마을의 땅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렸다. 어느 날 박용의 집 앞에서 한 농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날이, 제발 이번 한 번만 소작료를 깎아주십시오. 올해 흉년이 들어 수확이 반도 안 됐습니다. 뭐,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박용이 비웃었다. 흉년이 들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계약대로 수확의 절반을 내시게. 하지만 절반을 드리면 저희 가족은 굶어 죽습니다. 그럼 죽든지. 날이. 시끄럽다. 당장 꺼지지 못할까. 농부는 울면서 돌아갔다. 이담은 그 모습을 보고 박용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응, 너는 누구냐? 저는 이담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질문이 있어요. 질문, 뭔데? 맹자님은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왜 백성을 귀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박용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버릇없는 놈이 감히 어른에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양반이시잖아요. 양반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며요. 그럼 맹자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박용이 손을 들어 이담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이담은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다. 어르신이 저를 때리시면 그건 어르신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박용은 손을 내렸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7살 아이를 때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오늘은 봐주겠다. 썩 꺼지거라. 이담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언젠가 이런 불공정을 반드시 바꾸겠어. 천재성의 폭발. 7살이 되자 이담의 명성이 전라도 전역에 퍼졌다.
어느 날 전라감사가 직접 이담을 시험하러 왔다. 이담이라는 아이가 내가 맞느냐? 예, 나리. 그렇다면 내가 묻겠다. 삼국시대 중 가장 훌륭한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일반적인 답은 총나라였다. 왜냐하면 유비가 인의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담의 대답은 달랐다.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 모두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세 나라 모두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천하를 차지하려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훌륭하다 하겠습니까? 오, 감사가 감탄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나라는 무엇이냐? 백성이 배불리 먹고 평화롭게 살며 억울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단하구나. 감사는 즉시 장계를 올렸다. 전하, 전라도에 신동이 나타났사옵니다. 나이는 비록 어리나 그 식견은 노성한 학자보다 뛰어나옵니다. 부디 대궐로 불러 시험해 보옵소서. 한양으로 가는 길. 아버지의 기대와 아들의 결심. 다마, 드디어 내가 한양에 가게 되었구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임금님 앞에서 재주를 보이면 틀림없이 벼슬을 하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이담의 생각은 달랐다. 나는 벼슬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이 나라의 불공정을 바꾸고 싶다. 양반들의 횡포를 막고 백성들을 구하고 싶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하지만 이담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길을 가는 내내 이담은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했다. 굶어 죽은 아이의 시체, 세금을 못 내 매를 맞는 노인, 딸을 양반에게 빼앗긴 어미의 통곡.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대전의 시험, 조정 대신들의 비웃음과 오만, 경복궁 대전, 백관들이 도열한 가운데 작은 소년 하나가 섰다. 저것이 그 신동이란 꼬마란 말이오? 크크, 겨우 8살짜리가 무얼 안다고. 대신들은 처음부터 이담을 깔보았다. 좌이정 민진원민 전유아이 코웃음을 쳤다. 요즘 시골 것들이 자식 하나 글 좀 읽는다 싶으면 신동이라 포장해 한양으로 보내는 게 유행이지. 아마 겨우 천자문이나 떼었을 게다. 우의정 이태좌리 다이조도 거들었다. 그나마 천자문도 제대로 뗐을지 의문이요. 들으니 저 아이 집안이 몰랑 양반이라던데 벼슬이나 구걸하려 온 게 아니겠소. 병조판서 이명리 이밍은 더 노골적이었다. 전하, 저런 아이를 대전으로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조정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당장 돌려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하지만 숙종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경들 조용히 하시오. 과인이 직접 시험해 보겠소. 샵샵샵 첫 번째 시험 경학징슈. 예조판서가 앞으로 나섰다. 소년 공자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담은 차분히 대답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리로서 다스리고 의의로서 판단하며 지지로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용으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호, 그렇다면 맹자께서 말씀하신 사단스도안은 무엇인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그것들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이 기 때문입니다. 측은지심이 없다면 어찌 사람의 고통을 알겠으며, 수호지심이 없다면 어찌 부끄러움을 알겠으며, 사양지심이 없다면 어찌 겸손을 알겠으며, 시비지심이 없다면 어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습니까? 예조판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법이로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 묻겠다. 맹자께서 항산헌찬 없으면 항심헌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거라.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없으면 도덕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조판서가 함정을 팠다. 그렇다면 지금 조선의 백성들은 항산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뭐라고? 대전이 술렁였다. 이담이 계속 말했다.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도 세금으로 모두 빼앗기고 장사를 해도 각종 잡세로 이익이 없으며 심지어 도망가도 다시 잡혀와 매를 맞습니다. 이것이 항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렇기에 백성들은 항심도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심지어 자식을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백성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라가 백성들에게 항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8살 아이의 입에서 조정을 비판하는 말이 나왔다. 두 번째 시험 방법. 병조판서 이의명이 나섰다. 경학은 외운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병법은 아느냐? 손자병법의 핵심을 말해보거라. 병자빈전은 궤도궤다어라 했습니다. 즉 전쟁이란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능하되 능하지 못한 척하고 쓰되 쓰지 않는 척하며 가까이 있되 멀리 있는 척하고 멀리 있되 가까이 있는 척합니다. 그것은 다들 아는 내용이다. 더 깊은 것을 말해보거라. 손자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지피지기질비 질질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부지피이지기 부질비 얼질지면 1승1부 2선 2후요. 부지피 부지기 부질비 부질지면 매전 필테메 짠비다에라 했습니다.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은 어떻습니까? 이담이 병조판서를 똑바로 바라봤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왜군을 알았습니까?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군을 알았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조선은 스스로를 알았습니까? 이놈이 조선은 적도 몰랐고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선은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까? 감히 대전에서 전하, 이담이 숙종을 향해 외쳤다. 지금 조선의 군대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군포를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포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유는 양반들이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이 스스로를 모르는 증거입니다. 대전이 발칵 뒤집혔다. 세 번째 시험 역사. 좌의정 민진원이 벌떡 일어났다. 전하, 더 이상 저 버릇없는 놈의 헛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이었다. 좌의정, 진정하시오. 과인이 직접 묻겠소. 숙종이 이담을 바라봤다. 이담, 내가 역사를 안다면 묻겠다.
조선 태종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셨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느냐, 그른 일이었느냐? 이것은 함정 질문이었다. 옳다고 하면 영모를 정당화하는 것이고, 그르다고 하면 왕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신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담은 담담히 대답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역사는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태종께서 왕위에 오르신 과정은 피비린내 났지만 그 결과 조선은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만약 태종께서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조선은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백성이 죽었을 것입니다. 오호. 하지만 전하, 이담이 말을 이었다. 태종의 선택이 옳았던 이유는 그분이 좋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종께서 왕위에 올라 폭정을 펼쳤다면 그때는 왕자의 난이 그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인에게 묻겠다. 숙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금 과인은 좋은 왕인가, 나쁜 왕인가? 대전이 숨을 죽였다. 어떻게 대답하든 위험했다. 하지만 이담은 또다시 정면 돌파했다.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전하의 치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후세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좋은 왕으로 평가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드디어 핵심 질문이었다. 이담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백성을 살리셔야 합니다. 백성을 살린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거라. 군포제를 개혁하셔야 합니다. 양반들도 세금을 내게 하셔야 합니다. 호포제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샵샵 5장 금기를 깨다. 샵샵샵 대전을 뒤흔든 발언. 뭐라고? 호포제라니. 감히. 대전이 발칵 뒤집혔다. 호포제 호보줄. 집집마다 세금을 걷는 제도. 즉, 양반이고 상놈이고 가리지 않고 모든 가구에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 개국 이래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금기 중의 금기였다. 영의정 최석정 최씨 등이 벌떡 일어났다. 전하, 저 어린 놈의 목을 당장 치시옵소서. 감히 조종의 법도를 어지럽히려 하니 이는 역적의 소행이옵니다. 좌의정 민진원도 거들었다. 신도 아래옵니다. 호포제란 것은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는 곧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옵니다. 우의정 이태좌가 덧붙였다. 더욱이 전하, 만약 양반들이 군포를 낸다면 누가 항문을 하겠사옵니까? 모두가 장사치가 되어 이익만을 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은 오랑캐 나라로 전락할 것이옵니다. 양반들의 논리와 궤변, 예조판서가 나섰다. 전하, 소신이 아뢰겠습니다. 양반이 면세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첫째, 양반은 학문을 합니다. 학문이란 10년, 20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니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면세 혜택을 주어 학문에 전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담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양반 중 몇이나 진정으로 학문을 합니까? 뭐라고? 소인이 한양으로 오는 길에 보았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기생집에서 술 마시고 노는 것을.
그들이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일부일 뿐이고. 일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입니다. 진정으로 학문하는 양반은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병조판서가 끼어들었다. 둘째, 양반은 나라를 다스립니다. 관직에 나가 백성을 다스리고 정사를 돌보는 것이 양반의 역할입니다. 이것 또한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 면세는 당연합니다. 이담이 다시 반박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관직에 나간 양반은 녹봉을 받지 않습니까? 받지. 녹봉을 받으면서 왜 또 면세까지 받습니까? 이것은 이중 혜택 아닙니까? 그건 더욱이 관직에 나가지 않은 양반들도 면세를 받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다스리지도 않으면서 왜 면세를 받습니까? 병조판서가 할 말을 잃었다. 공조판서가 나섰다. 셋째,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입니다. 주역에서도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고 했으니 사람도 귀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담이 웃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땅에게 세금을 걷습니까? 하늘과 땅은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 하늘이 땅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는 것이 하늘의 역할이고 만물을 키우는 것이 땅의 역할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지 한쪽이 한쪽을 수탈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그런데 지금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착취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늘의 이치입니까? 소년의 천재적 논리. 이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전하, 소인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무엇을? 만약 호포제를 실시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거치는지를요. 숙종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말해보거라. 지금 조선의 총가구 수는 약 100만 가구입니다. 그중 양반이라 주장하는 가구가 30만 가구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진짜 양반은 10만 가구도 안 됩니다. 나머지 20만 가구는 돈을 주고 족보를 산 가짜 양반들입니다. 대신들이 술렁였다. 20만 가구가 각각 군포 2필씩만 낸다고 해도 40만 필이 거칩니다. 그런데 진짜 양반 10만 가구도 군포를 낸다면 20만 필이 더 거칩니다. 합치면 60만 필입니다. 60만 필. 60만 필이면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백성을 구휼할 수 있습니다. 숙종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대신들은 발악했다. 전하, 안 됩니다. 저 계산은 틀렸습니다. 양반들이 군포를 낸다면 조선은 망합니다. 양반들의 진짜 속내. 이담이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양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조선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잃는 것입니다. 이놈이. 전하, 소인이 묻겠습니다. 이담이 대신들을 가리켰다. 저 대신들 중 몇이나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합니까? 몇이나 백성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만을 생각합니다. 감히. 임진왜란 때 양반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병자호란 때는요. 또 도망갔습니다. 그러고는 전쟁이 끝나자 돌아와 우리는 양반이니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놈의 입을 막아라. 소인은 겁나지 않습니다.
이담의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다. 나라가 망하면 양반도 없습니다. 백성이 다 죽으면 양반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호포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20년 안에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6장 숙종의 고뇌와 결단. 임금과 소년 단둘이 마주하다. 경들 모두 물러가시오. 숙종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전하, 그것은 물러가라 했다. 대신들이 떠나고 대전에는 숙종과 이담만 남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숙종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담, 예, 전하. 내 말이 옳다. 과인도 안다. 지금 조선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양반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호포제가 답이라는 것을. 이담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숙종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과인은 할 수 없다. 왜 안 되십니까? 내가 본 것보다 현실은 더 복잡하다. 숙종이 창밖을 바라봤다. 조정의 대신들 대부분이 양반이다. 그들의 지지 없이는 과인도 왕위를 지킬 수 없다. 하지만 전하, 들어라. 숙종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만약 과인이 지금 당장 호포제를 실시한다고 선언하면 내일 당장 역모가 일어날 것이다. 대신들이 과인을 폐위시키려 할 것이고 전국의 양반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내란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과인이 원하는 것이냐? 이담은 대답할 수 없었다. 권력의 현실. 이담아. 숙종이 용상에서 내려와 이담 앞에 섰다.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이 있다. 권력이란 것은 정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과인이 왕이지만 과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신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양반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하, 그렇다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숙종이 이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천천히 조금씩 바꿔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실패한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바꾸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 그 언젠가는 언제입니까? 모른다. 10년이 걸릴 수도, 20년이 걸릴 수도, 어쩌면 과인의 생전에는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지금 죽어가는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숙종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인도 괴롭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왕의 숙명이다. 약속. 이담. 예, 전하. 과인이 약속하겠다. 숙종이 이담을 똑바로 바라봤다. 과인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호포제의 길을 닫겠다. 비록 지금 당장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여론을 바꾸고 법을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겠다. 전하. 그리고 과인의 뒤를 이을 왕들에게도 이 뜻을 전하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호포제가 실시되도록 만들겠다. 정말이십니까? 과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숙종이 이담의 손을 잡았다. 대신 내가 약속해라. 무엇을 약속하오리까? 학문을 계속하거라. 그리고 크거든 과인을 도와 이 나라를 바로잡아라. 약속할 수 있겠느냐? 이담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소인 목숨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겠나이다. 7장 그 후의 긴 여정. 조정의 파문과 음모. 이담이 대전을 나간 뒤 양반들은 비밀회의를 열었다. 저 어린 놈을 그냥 둘 수 없소. 전하께서 저놈의 말에 혹하신 것 같소. 위험하오. 저놈을 제거해야 하오. 하지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다. 임금이 직접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첫째, 소문을 퍼뜨렸다. 이담이라는 놈, 사실은 역적의 후예라더군. 그 집안 조상 중에 영모를 꾀한 자가 있다던데. 그래서 저렇게 조정을 어지럽히는 거요. 둘째, 이담의 가족을 괴롭혔다. 이 서방 자네 아들이 대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조정 대신들을 모욕했다네. 자네 집안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어. 셋째, 학문적으로 고립시켰다. 이담을 제자로 받지 마시오. 저놈은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소. 이담의 성장과 투쟁. 하지만 이담은 포기하지 않았다. 숙종의 배려로 성균관에 입학했고 일부 개혁적인 학자들에게 배움을 이어갔다. 10살이 되자 이담은 균형론준이론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에서 이담은 체계적으로 호포제의 필요성을 논증했다. 첫째, 군포제는 불공평하다. 일부만 세금을 내고 일부는 면제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난다. 둘째, 군포제는 비효율적이다. 실제 거치는 세금이 필요한 세금의 절반도 안 된다. 셋째, 군포제는 위험하다. 백성들의 원한이 쌓여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따라서 호포제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가구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면 개인의 부담은 줄어들고 국가 세수는 늘어난다. 이 책은 비밀리에 유포되었고 일부 개혁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과거 급제와 관직 생활. 15살, 이담은 과거에 응시했다. 초시, 복시, 전시를 모두 장원으로 통과했다. 조선 역사상 최연소 3장 싼좌이었다. 대단하구나, 이담. 내 재주라면 벌써 정승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양반들의 견제는 여전했다. 이담이 관직에 나가자 일부러 한직에 배치했다. 호포제를 주장하는 놈을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없다. 하지만 이담은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했다. 지방 수령이 되었을 때는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호조 관리가 되었을 때는 세금 제도 개선안을 계속 제출했다. 동지를 모으다. 이담은 혼자 싸우지 않았다. 개혁적인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선생님, 이 나라를 바꾸려면 함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네, 위험하지 않은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하나둘씩 동지가 모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나 토론하고 개혁안을 작성하고 여론을 조성했다. 10년, 20년. 긴 시간이 흘렀다. 8장 마침내 이루어진 개혁. 영조의 즉위.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다. 하지만 경종은 병약했고 4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영조가 즉위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었고 숙종으로부터 호포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담을 불러들이시오.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이담을 불렀다. 전하, 이담, 내가 평생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호포제입니다. 전하. 좋다. 과인이 돕겠다. 샵샵샵 마지막 투제. 하지만 여전히 반대는 거셌다. 전하, 호포제는 안 됩니다. 조종의 법도를 어긴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이담은 30년간 동지를 모았고 여론을 조성했으며 논리를 다듬었다. 영조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개혁의 의지가 확고했다. 경들 듣거라. 영조가 선언했다. 과인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고자 한다. 백성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호포제. 아니, 균역법을 실시하겠다. 균역법의 탄생. 영조 26년 1750년. 드디어 균역법 준이파이 실시되었다. 완전한 호포제는 아니었다. 양반들의 극렬한 반대로 절충안이 나왔다. 군포가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었고 부족한 세수는 양반들이 소유한 토지에 세금을 물려 충당했다. 또한 일부 부유한 양반들에게는 결작제조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였다. 백성들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고 양반들도 처음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했다. 에필로그 한 소년이 남긴 이담의 마지막. 이담은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직전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 이담이 희미하게 웃었다. 후회가 많지. 완전한 호포제를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많은 백성이 고통받고 있고 양반들의 횡포도 여전하니까. 하지만 스승님께서 이루신 것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담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지만 씨앗은 뿌렸다. 8살 때 대전에서 외쳤던 그 한마디가 결국 균역법이 되었지 않느냐.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작은 했다. 너희들이 이어가거라. 더 공평한 나라,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거라. 예, 스승님. 약속하거라. 약속하겠습니다. 이담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샵샵샵 후대 미친 영향. 이담의 정신은 후대로 이어졌다. 그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키웠고 그렇게 개혁의 불씨는 계속 타올랐다. 정조 때는 신의 통공 신하의 통공이 실시되어 상업이 자유로워졌고 순조 때는 공노비가 해방되었으며 고종 때는 가보개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8살 소년의 외침이 있었다. 양반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샵샵샵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특권은 정당한가? 기득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사회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신분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피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한다. 재벌은 탈세하고 권력자는 특혜를 받으며 부자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다. 그리고 모든 부담은 결국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5가지를 배운다. 첫째, 진실은 나이와 상관없다. 이담은 8살이었지만 그의 말은
어떤 노대신보다 옳았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진실이다. 둘째, 용기는 세상을 바꾼다. 이담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했다. 그 용기가 역사를 바꿨다. 셋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담은 평생을 바쳐 싸웠지만 완전한 승리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뜻은 이루어졌다. 넷째,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담은 동지를 모았고 함께 싸웠다. 개혁은 혼자서 이룰 수 없다. 다섯째,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 이담은 수십 년간 좌절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다. 오늘날 우리도 묻는다. 과연 지금 이 사회는 공평한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담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한다. 비록 8살 소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불공평한 것을 불공평하다고,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이담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8살 소년이 조선 조정을 뒤흔들었다면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변화는 어디선가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 용기를 내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 끝. 역사적 주석.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균역법 시행 과정을 극적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균역법은 영조 26년 1750년에 시행되었으며 이는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의 오랜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특히 박문수, 조현명 등의 개혁적 신하들과 영조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되어 가능했습니다. 8세 신동이담이라는 인물은 허구이지만 그가 대변하는 목소리, 즉 불공평한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대 수많은 개혁가들이 평생을 걸고 외쳤던 진실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면세 특권이 오늘날의 어떤 모습과 닮아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